가로 세로로 접고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 수 있으며 가위로 자를 수도 있다. 종이나 비닐처럼 얇고 플렉서블한 물건. 이 안에는 모두가 놀랄만한 엄청난 기술이 숨겨져 있다. 이것은 첨단 기술이 장착된 전기 저장 장치, 바로 전지다. 배터리 하면 건전지 같은 원통형이나 사각형의 휴대폰 배터리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최근 첨단 기술로 말미암아 배터리가 무한 변신하고 있다. 인류의 상상을 앞지르는 배터리들의 진화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건전지를 개발한 사람은 독일 물리학자 카를 가스너. 그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조르주 르클랑쉐가 1866년 전해액을 사용해 만든 망간 습전지에서 전해액 대신 염화 암모늄과 석고를 섞어 원통형의 전지에 채워 건전지를 개발했다. 건전지가 처음으로 상업용으로 판매된 때는 1896년. 제품은 미국의 전지회사 엔사가 제조한 망간 건전지 콜롬비아였다. 이후 알카라인 건전지 등이 시장에 등장하며 전지회사들은 더 오래가고 강력한 건전지 개발을 위해 경쟁해 왔는데, 특히 미국의 전지회사 D사와 E사의 대결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7년 미국의 한 지역에 북을 치는 분홍색 토끼가 등장했다. 어느 회사 마스코트인지는 몰라도 누구나 건전지 광고라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한 토끼는 어느 전지 회사의 마스코트였을까? 혹자는 D사의 드라버니를 떠올렸겠지만 정답은 E사의 토끼였다. 기업의 상징으로 토끼를 사용하고 있는 D사와 E사. 하지만 토끼를 먼저 사용한 것은 D사였다. 보송보송 털에 동그란 눈망울을 지닌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동물 토끼. 생김새와 달리 서양에서 토끼는 왕성한 번식력과 성욕을 상징한다.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의 로고가 토끼인 것도 이런 토끼의 이미지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후 1980년 D사를 확실히 알리는 또 한편의 광고가 소개된다. 가장 오랫동안 북을 치는 분홍색 토끼. 그것은 바로 D사의 건전지를 장착한 토끼였다.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이 광고 버전 이후 오래가는 분홍색 토끼는 D사의 상징 캐릭터가 됐다. 그러나 그 점 어찌된 일인지 D사는 다른 라인의 상품 건전지를 출시하면서 상표를 갱신하지 않았고, 그 틈을 타 E사는 알카라인 건전지를 장착한 푹 치는 분홍색 토끼로 상표권을 등록했다. 그리곤 D사의 토끼를 조롱하는 듯한 광고를 선보였다. 미숙한 일 처리로 미국 내에서 분홍색 토끼의 소유권을 잃은 D사. 재미있는 것은 워낙 D사의 토끼가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은 나머지 초기 E사 토끼가 대대적인 물량 봉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E사의 제품 판매는 제자리였고 오히려 D사의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선 여전히 D사의 분홍색 토끼가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매출은 E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바로 백만돌이 인기몰이 때문이다. 광고전 못지않게 기술전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곤 했는데, 2013년 D사와 E사는 10년을 보장해주겠다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힘겨루기를 하기도 했다. D사는 최대 10년까지 방전을 막아 새는 전기 없이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듀라락 기술을 내놓았고, E사는 사용하지 않는 건전지의 자기 방전을 최소화해 10년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파워실 기술을 선보였다. 오래가는 건전지 개발과 홍보에 있어 한치의 양보 없는 세계 최대 건전지 회사들의 격돌. 글로벌 배터리 맞수 D사와 E사의 대결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 전지. 전지는 크게 물리전지, 생물전지, 화학전지로 구분된다. 물리전지란 물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계산기, 태양광 발전소 등에 사용되는 태양전지, 우주,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 전지 등이 대표적이다. 생물전지란 생체 촉매나 미생물을 이용해 얻어진 생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으로 생물 태양전지, 생물 연료전지, 미생물 전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할리우드 영화 매트릭스.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있는 인큐베이터가 가득한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곳은 바로 세상을 장악한 기계들이 인간들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공장이다. 영화에 등장한 인간 배터리를 생물 전지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화학 전지는 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화학 전지다. 화학 전지의 종류로는 한 번 쓰고 폐기하는 1차 전지, 충전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가 있는데 양극과 음극의 전압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킨다. 전지의 영어 표현인 배터리, 이 말은 때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프랑스어 배터리에서 유래했다. 전지의 원리가 마치 두 대상이 서로 때리면서 뭔가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배터리라고 붙여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지의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볼타다.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과 산용액 등의 습기만 있으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볼타. 1800년 그는 구리 원판과 아연 원판 사이에 소금물에 적신 천을 끼워 겹겹이 쌓아 올린 일명 볼타 파일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개적으로 증명했다. 그의 업적을 기려 전압을 측정하는 단위를 볼트라고 한다. 볼타의 실험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선 양극, 음극, 전해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오늘날 전지 기술에서 음극에는 전자가 풍부한 아연, 납, 카드뮴, 리튬과 같은 금속이, 양극에는 산화물이나 황화물 등이 사용된다. 화학전지 대표적인 종류인 1차 전지와 2차 전지. 이 가운데 재사용이 불가능한 1차 전지에는 망간 건전지와 알카라인 건전지, 손전지, 리튬계 전지 등이 있는데 이 중 망간 건전지와 알카라인 건전지가 1차 전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랩탑, 컴퓨터 등의 배터리로 주로 사용되는 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바로 냉장고 폰, 벽돌 폰이 슬림하고 가벼운 휴대폰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 리튬 이온 전지다. 리튬 이온 전지처럼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2차 전지라고 하는데 그 원전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가스통 플랑테가 1859년에 개발한 납축전지다. 납축전지는 이후 개발된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등 다른 2차 전지에 비해 용량이나 전압이 월등해 지금도 자동차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납축 전지보다 역사는 짧지만 오늘날 대세가 된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전지다. 1976년 뉴욕 주립대 스탠리 위팅엄 교수가 발명에 성공한 뒤 1991년 일본 가전업체인 S사가 처음 상용화를 시작했고 이후 2004년 MIT 공대 옌밍 치앙 교수 연구팀에 의해 그 성능이 극대화된 리튬 이온 전지. 양극에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또는 리튬 망간 산화물이, 음극에는 탄소, 실리콘, 흑연 등이 사용되며 전해질은 리튬 소금 계열의 액체가 쓰인다.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면 화학 반응에 의해 열이 발생하면서 발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막이 있고 분리막에는 리튬 이온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다. 리튬 이온 전지의 방전과 충전의 원리는 이렇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면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리튬 이온이 전부 이동하면 방전 상태가 된다. 그러나 전원에 연결하면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다시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된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 가장 우수한 전지로 평가받고 있는 리튬 이온 전지. 스마트 기기 외에도 이 전지가 크게 환영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기 자동차 시장이다. 최근 미국 대학의 연구팀은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지금보다 2배 늘릴 수 있는 진화된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했는데 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1회 충전으로 최대 주행거리가 약 300k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리튬 이온 전지가 전기차의 심장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 있다. 바로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이다. 2015년 톤당 약 615만 원 수준이던 배터리용 리튬 가격은 2016년 상반기 중국 현물 시장에서 4배가 뛴 톤당 약 2,460만 원에 거래됐다. 리튬의 매장량이 풍부한 곳은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칠레 등지의 소금 호수이며 미국과 중국, 호주 등도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리튬을 전량 수입한다. 리튬 가격이 치솟자 세계 각국은 리튬 확보에 앞다투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있는데 버스가 승용차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보니 리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튬의 수출량을 점점 줄이고 있으며 심지어 남미나 호주의 리튬 광산 개발에 참여하거나 리튬 생산 업체의 지분까지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한편 일본 업체들은 리튬의 품귀 현상을 이견이라도 하듯 일찌감치 대비책을 마련해왔다. 10년 전 향후 자동차 생산에 영향을 미칠 자원으로 리튬을 꼽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 T사는 아르헨티나 등지에 미리 생산 거점을 확보해 리튬 가격이 급상승한 지금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일본의 H사는 2015년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도시광산을 통해 리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호주의 투자은행 맥쿼리는 2020년쯤 리튬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기차 배터리가 부른 리튬 자원 전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명실상부 오늘날 배터리계의 지존으로 급부상한 리튬 이온 전지. 여러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강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거나 내부 구조가 구부러지거나 휘어질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리튬 이온 전지를 심하게 구부리면 액체 상태의 전해질이 새어나올 수도 있는데 이 액체 전해질은 휘발유보다 불이 잘 붙는 성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는 리튬 이온 전지 사용이 조심스럽다. 이런 가운데 리튬 이온 전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리튬 폴리머, 리튬 황, 리튬 에어, 나트륨 이온 전지 등이다. 리튬 폴리머 전지는 폭발하기 쉬운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하고, 리튬황 전지는 양극재로 황을 사용해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 리튬 에어 전지는 리튬 이온보다 출력은 2배 높고 가격은 20% 낮으며, 나트륨 이온 전지는 바다에 풍부한 나트륨을 사용함으로써 저렴하다는 강점이 있다. 한편 배터리 연구 분야에서는 휴대가 간편하고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2차 전지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2013년 국내 연구팀은 스프링을 이용해 크기가 늘어나고 모양도 휘는 배터리를 개발했다. 두 전극을 S자 형태 스프링으로 연결하는 일명 스프링 배터리는 원래 크기의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연구팀은 이렇게 배터리 크기를 늘린 상태에서 LED 전구를 9시간 동안 밝히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포장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종이. 종이의 원료인 나무의 주성분 섬유소가 만약 배터리가 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2015년 스웨덴 린셰핑대의 마그누스 바르그렌 교수팀은 접거나 둥글게 말아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종이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나무의 주성분인 섬유소를 10억분의 1m인 나노 크기로 쪼갠 뒤 전기가 통하는 고분자 화합물과 혼합해 종이처럼 얇은 모양의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얇은 종이나 섬유처럼 보이지만 배터리가 가져야 할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접었다 펴도 배터리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몇 초 만에 충전할 수 있고 수백 번까지 재충전 사용이 가능하며, 배터리 충전 용량 또한 기존 전지보다 3배로 많아 3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다고 한다. 종이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 미국에선 인체에서 녹는 배터리도 등장했다. 2014년 일리노이 대학교 존 로저스 교수팀이 개발에 성공한 일명 생분해성 이식형 배터리. 수명을 다하면 몸속에서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이 배터리 개발에 앞서 연구팀은 2012년 사람의 체온이나 장기의 변형을 측정할 수 있고 발열을 통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생분해성 실리콘 칩을 개발했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할 배터리가 없어 상용화가 어려워지자 새롭게 생분해성 배터리까지 추가로 개발한 것이다. 이 배터리는 마그네슘 포일을 음극으로, 철, 몰리브덴, 텅스텐을 양극으로 사용하는데 이 금속들은 모두 체내에서 천천히 녹아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 또한 인체에 무해한 식염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앞으로 생분해성 배터리가 인체 이식 기기 등에 이용된다면 이런 우려와 불편함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